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네, 23년째 변하지 않는 세율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율인데요. 정부에서는 달라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산 취득세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주요 나라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세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인이라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싶고요. 또 자녀 역시 제대로 물려받고 싶을 텐데요. 사실 부모님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녀들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의 협력이 없다면 재산을 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나보다는 너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스스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쵸. 또 반대로 자녀들이 또 부모님의 노후를 또 대비해 드려야 되니까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그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요즘엔 100세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최고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한국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율 비중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엔 0.5% 정도 되는데요. 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사실 3위, 1, 2위를 거의 다투고 있죠. 그래서 OECD 평균인 0.2보다 거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 직기비속에 대한 상속세 계산을 해보시면 사실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25%보다 한 2배 이상 높고요. 정말 높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대 주주의 주주를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네. 거기서 할증평가라 그래서 20%가 가산이 됩니다. 아,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은 사실상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너무 높은 상속세로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상속세가 50%, 거의 다 소득세율까지 따지면은 사실 소득세율의 최고 수준이 45%,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인데 네. 이게 얼추 합쳐지게 되면 두 개 합쳤을 땐 거의 100%에 육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높네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정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세율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조정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제 명목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실효세율 같은 경우도 일본, 독일, 미국보다도 높다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상속세율은 1999년 말에 세법 개정 시의 최고 세율 구간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췄고요. 네. 그런데 또 세율은 45%에서 50%로 높인 거죠. 되려 높였군요. 그런데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면은 10억 원이 넘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예. 10억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훨씬 넘죠. 내 집 마련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인구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산세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산취득세는 무엇이고 또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현행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이걸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네. 살아있는 분들이 각각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공제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핵심은 상속세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구조죠. 네. 그래서 피상속인이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100억 원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반면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지고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네. 이 과세가 분명 낮아지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의 이 현행 증여세가 유산 이 취득세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 확실히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이 4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는 대략 15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은 24억 6천만 원에서 나누어 갖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먼저 각각 나눠 갖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된다면 네. 이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50%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판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모두의 세금이 된 상속세. 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매서운 추위가 지나간 겨울의 끝자락. 겨울 한철 꿋꿋이 버텨낸 나뭇잎들도 푸르른 싹을 틔워내 새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할 즈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남매가 집으로 오는데요. 그러게 오빠 잘 지냈어? 아니 장사도 안 되고 죽겠다. 나갈 돈은 많은데. 넌 어때? 그냥 그래. 애 아빠 월급이 그대로인데 특별히 좋아질 일 있겠어? 근데 주말도 아닌데 아버지는 웬일로 부르시지? 그러게 말이야. 오빠한테 별 얘기 없었어? 그냥 애 엄마하고 애들하고 데려오지 말고 나 혼자만 오라고 하시던데. 나한테도 그러시던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지? 다른 가족들은 데리고 오지 말고 꼭 혼자서만 오라는 아버지의 당부. 아버지는 과연 무슨 속내가 있기에 그런 당부를 했을까요? 그래 왔냐? 아이고 그래 오늘 내가 말이야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그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불렀다. 재산을요? 그래 너희들도 다 커서 이제 결혼들을 했고 나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내 재산을 분배해 주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너희 둘만 부른 거야. 그 사위나 며느리한테 얘기하게 되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금 3억하고 땅 17억, 총 20억이다. 이 아파트는 빼고 말이야.
그래서 현금 3억 원은 너희들한테 각자 1억 5천씩 주고, 그리고 그 땅은 명식이한테 줘야 될 것 같구나. 아버지! 땅을 오빠한테 다 준다고요? 그래, 명식이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들지 않냐. 그래서 애비가 돼서 땅은 명식이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 역시 저 생각해 주시는 건 아버지밖에 없네요. 잠깐만요. 저 물 좀 마시고요.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땅이 다 오빠 차지가 된다고 생각하자 속이 타나 봅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어쩌겠습니까? 티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 너 서운하냐?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순이 너 서운하지 않게 이 아파트는 내가 죽게 되면 너한테 물려주겠다. 네? 이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가 8억이니까 나중에는 더 비싸게 팔릴 거야.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뭐. 이제는 이제 재산 같은 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끝난 거니까 너희들도 상속세,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좀 알아들 봐라. 응? 네, 그럴게요. 그래. 세무사님, 이런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은 이 상속세법 제정 이후에 계속 유산세 그리고 유산 과세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결국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계산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약간 불로 취득 재산이다라고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좀 적용을 하자라는 의도도 있다라고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아버님이 재산을 정말 많이 모으셨는데요. 이 현금 3억, 토지 17억, 아파트가 8억 정도인데 자녀들에게 현금 3억을 나눠서 주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살아 생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되고요. 현금을 현재 나눠줄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게 되고 사실 그 이후의 부분을 좀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네. 증여세에서 합산 계산이 됩니다. 전부. 10년간 받았던 거에 모든 내역의 증여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아버님이 좀 정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네. 증여 이후에 네. 10년이 지나야 이 합산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결국은 증여 증여에 이후에 대해서 10년이 지나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직계존비 속간의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지만 네. 이 상속세의 경우는 또 사실은 다양한 공제가 또 있습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이나 뭐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넣으면 많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총액에 따라서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토지는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대로 증여나 상속을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재산, 상속 재산은 누구의 재산일까요? 상속 재산은 네. 우선 아버지의 재산이 그렇죠. 아닐까요? 아버지가 살아 네. 생전에는 아버지 재산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증여해도 되고 매매해도 되고 괜찮잖아요. 아버지의 권한. 예, 네. 문제는 상속이에요. 상속으로 사망하시고 나면 이 상속 재산은 이제 공동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유언 공증이나 아니면 유언장을 통해서 유증을 하지 않으면 많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상 속의 내용처럼 현금, 토지, 아파트 총 28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에 상속세로 내는 금액과 유산 취득세로 내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표면적으로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가족의 사항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네. 총 28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현행 세법상으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했을 때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실상 좀 꽤 높은 수치라고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산 취득세로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는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아,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사실 지금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네. 어떤 변수가 있냐면 유산취득세가 개정이 되면 과연 인별로 각각 일괄공제 5억 원을 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의 공제 시스템도 전부 다 뒤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세수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공제들의 액수를 조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개편된 걸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더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전 증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이 얼마 없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자녀에게,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이 되고요. 손자, 며느리 이렇게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의 재산 같은 경우 또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보다 더 높은 과세 표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시 가산세 20%가 붙고 그게 또 20%. 네, 그리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매일매일 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폭탄이 또 예고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군요. 네. 정부에서도 국민들 편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상속세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상속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상속이라는 사태가 펼쳐져야지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상속세를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은 세율이 나온다라는 점을 많이 모르셨던 점이 이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2차 충격으로 와닿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슬픈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상속세 계산해 봤더니 몇 억 나오니까 거기서 또 놀라고 슬프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무조건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표준 이것도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율을 기준이 되는 과세하는 표준이거든요. 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네. 상속 재산과 사전 증여 재산을 다 더하고 다 거기다 더해서? 그다음에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또 일괄 공제, 뭐 배우자 공제, 뭐 네. 금융 공제 이런 공제가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 딱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이 과세 표준에 따라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10%에서 최대 50%까지 있는데 이제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10%가 적용이 되고요. 1억 원을 넘고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세율이 적용이 되는 대신 누진 공제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고 네. 공제, 누진 공제라는 것이 6천만 원이 되고요. 네. 10억 원이 넘고 또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로 누진 공제 또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렵죠. 네. 네. 근데 또 30억 원이 넘어가면 그냥 세율이 딱 50%고 네. 공제되는 금액이 4억 6천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 이게 공제되는 느낌이 조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상속으로 인해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당장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상속을 포기했다가 이후에 갈등이 생겨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몰아준 상속을 과연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별거 없으시죠? 예. 저희도 아주 다 잘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형님이 말씀하신 그 어머니 집 한 돈 언제 주시겠어요? 예? 형님,
아니 상속세 4억 낸 거, 그건 별개고요. 지난번에 형님이 우리 사형제한테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전화를 끊어버렸네. 왜 그래요, 아버지? 아니 글쎄 세상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돈 받은 돈 있잖아. 네. 그 돈을 큰아버지가 다 가져가고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아주 끊어버리네. 네? 할머니 돌아가실 때 세금 안 깬다면서 큰아버지 명의로 몰아줘서 나중에 삼형제한테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둘째 형님에게 SOS를 쳐보기로 했습니다. 예, 둘째 형님. 큰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형님한테도 그러던가요? 상속세 낸 거 4억 냈다 그러면서 한 푼도 돈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따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예. 들어가세요. 예. 참나. 작은아버지한테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렇다지 뭐냐. 이거 큰형님한테 전화 한번 더 해봐야겠어. 참나. 이거 뭐야? 전화를 안 받네.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해봐야겠어. 이번은 통화가 될까요? 전화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내일 큰형님 찾아가 봐야겠어. 참나 이거 참. 집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큰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너 똑똑히 들었지?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 상속세 낸 것만 가지고 생색 내시는데 똑같이 나눠갖고 상속세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를 완전히 아주 호구로 알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 날도 추운데 마음까지 부들부들 떨어서일까요?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더니 화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물 갖고 왔어요. 물이라도 좀 드셔요. 아이고, 내가 말이야 인생을 헛살았다고. 아유.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큰아버지가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누가 알았어요. 밥이 너무 어졌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우리 형제들 우애가 아주 좋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가 뭐고 아주 다 없어졌다. 아이고. 세무사나 변호사한테 상속세 낸 것도 그렇고 돈 받는 것도 그렇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휴. 변호사님,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정말 답답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겨진 시가 20억 원 상당의 집을 삼형제가 나눠서 받아야 했지만 큰형님에게 모두 몰아줬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세를 낸 후에 유산을 나누기로 한 형님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두 동생은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를 잘못한 경우인데요. 협의 자체를 잘못한 협의를 거죠.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개념이 나는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상속 포기라는 것은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이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를 잘못한 것이에요. 네. 문제는 문서로 이걸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의가 무효다라고 해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아니면 주기로 약정했다.
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이 안 되니까 사실상은 이런 경우에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큰형님 입장에서는 유산을 받기는 했는데 상속세도 내야 되죠. 또 물려받은 집을 팔 경우에 부동산 경비도 발생하고요. 팔고 난 다음에는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신경 쓰고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세무사님? 우선 제 이 사례를 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네. 이 세금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접근하셨던 것 같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에 대한 이해도 안 하고 접근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협의 그 계약서에다가 이 특약 문구를 씀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우애와 그 이 나눔으로 인한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서로 협의를 보고 진행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일괄공제에 5억 원만 적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네. 봤을 때 배우자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네. 그럼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셨던 4억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4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걸 양도를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복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나올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발생할 겁니다.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시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전후 6개월에 혹시나 이 재산이 매매가 되면 그 매매 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그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상속세 계산한 것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네. 그 취득가액이 얼마에 팔렸죠? 20억이 되면서 양도가 20억. 둘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군요. 네,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큰아들이 분명 앞으로 상속을 취득을 했을 거예요. 이 공동주택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한 70% 정도의 계산을 해보면 시세의 70% 정도 그럼 한 4,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다 합쳐도 5억 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세후 금액은 한 15억 정도 가량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당장 상속세를 낼 돈이 만약에 없다면 납부 방식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워낙 고율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각자의 역할이라는 걸 꼭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내가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라도 하셔야 돼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가산세가 발생하거든요. 신고를 당장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신고 가산세 별도, 납부 가산세 별도입니다.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하시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연부연납이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연부연납. 예. 네. 최대 10년까지 늘려서 매년 쪼개서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가산세 붙지 않나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역시. 네. 붙나요? 1.2%씩 지금 붙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죠? 훨씬 싸죠. 네.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은행 이자 3, 4% 내면서 그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싸구나. 그러네요. 네. 또 정부가 또 국민의 편에서 조금 더 좋게 조율을 네. 좀 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고 했을 때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할지 아니면 시중 판매가로 신고할지 고민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현명할까요? 첫 번째로 이게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이 본인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시가 평가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매가액 아니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아니면 수용, 경매, 공매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가액이 있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국민주택 규모 딱 84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앞동에서 그 84제곱미터가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 전후 6개월 이내에 팔린 가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0억 원에 팔렸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내 재산은 무조건 20억이에요. 아.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니까 그 유사매매가 너의 시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로 상속세 똑같이 보는군요. 네, 똑같이 봐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걸 피해갈 수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 단독주택과 옆에 단독주택 가격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으로 싸게 가서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차피 상속세에 대한 공제 액수가 많이 있는 상황이면 이 취득가액이 설정되는 지금 상속세 신고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상속세는 울타리 세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울타리 세금요. 네, 울타리 세금이에요.
부모 세대는 이제 끝나요. 상속으로 인해서 끝나지만 이게 자녀가 물려받잖아요. 네. 자녀는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취득가액을 낮게 가져가면 상속세는 적게 내겠지만 미래 이 주택을 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안, 2안을 다 적용을 시켜보고 조금 더 혜택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받았을 때는 3억인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뭐 5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럼 미래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덜 내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을 활용하느냐? 네.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네, 왜냐하면 거래된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재산 가치를 높여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까 그 사례랑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에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 가액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액이 상속 재산 가액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이 또 됩니다. 결국 판매 금액과 취득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는 안 내지만 그 가액이 전체 상속세로 결국은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상속받은 주택을 몇 년 후에 팔게 될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 미래의 가치가 얼마가 될 건지 그리고 공시지가와 지금의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꼭 인지하시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다 넣었을 때 내가 상속세를 얼마 내는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배우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때 단독주택을 받았는데 이 단독주택이 그냥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10억 원까지는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라면 무조건 지금 시점에 이걸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뭐 8억 원, 9억 원까지 올리겠죠. 어차피 10억 원까지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나서 나중에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차익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네. 공시지가로 5억 원에 받았다 가정을 하고 그걸 미래에 10억 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8억 원으로 올린 다음에 미래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네.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 정도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세이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속세는 둘 다 똑같이 0원인 거죠.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꼭 유리하다, 꼭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감정평가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인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상속인이 자신이 주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속주택만 받게 되는 경우는 다른 혜택이 있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상속세를 더 내가면서 양도세를 줄인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감정평가를 안 하는 게 맞죠. 네, 세무사님 농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농지 상속 받으셨을 때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분들은 도시에서 사실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난 농사 짓지도 않는데 그 그렇죠. 받으면 어떡하냐. 네. 그 전에 먼저 저는 이제 이 감면 요건, 이 8년 농지 작용 감면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셨던 농업인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농사를 막 10년 이상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농지를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이 농사 지었던 기간을 상속인이 전부 다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농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옆 농지가 얼마에 팔렸다고 내가 그 농지 가격을 끌고 와서 써야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네. 기준 시가로 상속을 받아서 눈앞에 상속세를 좀 낮추고 3년 이내에 용지를 좀 팔아서 이 자경 감면을 하나씩 받자. 1과세 기간에 1억, 그다음에 5과세 기간에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렇군요. 농지를 두 필지 받으면 하나는 2023년도에 하나 팔고 하나는 24년도에 팔아서 세금은 많이 줄이고 눈앞에 있는 상속세도 줄이자라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 어려운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는 게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두 분이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세금이 상속, 증여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찾아뵐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 상속이랑 증여는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꺼려 하시죠. 대화로 공론화하기가 되게 꺼려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 응축됐다가 상속이 터지고 나서 형제들끼리 그 다음에 터지는 경우가 너무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질 때 되게 안 좋게 터지죠. 이제 끝나죠. 연이 사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자산을 갖고 있는 부모 세대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